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험악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세상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수록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YTN 라디오가 한국 상담학교와 함께 행복한 우리 집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상담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YTN 공개홀에서 진행됐고요. 국내 최고의 상담학 교수들의 강의, 그리고 강지원, 김영란 부부 등 유명 인사들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학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께는 수료증과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궁금한 사항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샵 0945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3부 순서 시작하죠.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 여의상류 나들목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쪽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의도권에서도 정체고요. 그 밖에 양화로나 신촌도 상황 평소보다는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요. 양화로 도심 쪽으로 홍대 입구역 부근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지는 신촌로가 도심 쪽으로 신촌교차로와 아현교차로 앞두고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통일로 도심 쪽 상황 좋은 편이고요. 종로도 다른 때보다는 수월한 편인데 그래도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3가에서 2가 구간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율곡로가 동대문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그 밖에 을지로나 퇴계로 상황 양방면 원활한 편입니다. 강남권 도로들은 큰 정체 없이 대부분 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모두 양방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는 그 외환 보유액 관련 뉴스로 시작을 해보죠. 예. 우리가 이제 IMF를 치열하게 겪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외환 보유고 관련 뉴스에 좀 민감하죠, 우리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트라우마인데요. 그냥 뭐 항상 외환 보유액 뉴스는 이 눈이 가고요. 이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간 외환 보유액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 좋다. 외환 창고에 뭐 달러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외환 보유액 또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새벽 발표한 7월 말 외환 보유액 보니까 3,680억 3천만 달러고요. 한 달 전보다 또 14억 8천만 달러, 한 15억 달러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7월 기준으로는 아직 모르지만 지난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6위가 브라질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7위, 6위 차이가 70억 달러밖에 안 나는데 혹시 이번 7월 통계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 계단 올라설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세계 6위, 세계 7위 정도의 지금 외환 보유액 자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 거 이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이면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뭐 홍콩, 중국, 대만, 아시아 쪽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이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왠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최근 3년, 4년, 5년간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FRB가 또 돈을 많이 풀었고, 일본 중앙은행 BOJ, 유럽 중앙은행 ECB, 뭐 영란은행 이런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막 자국 경기 부양하겠다고 천문학적 액수의 돈 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뭐 유럽 주식시장, 일본 초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 돈들이 이제 자기네들에서 충분히 논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몰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막 지금부터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우리도 막 한 3개월 전, 4개월 전, 1년 전 미국 유럽 증시가 그랬던 것처럼 폭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은 거품이거든요. 정확히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그럼 이게 거품으로 쭉 오르겠지만 그 후에 만에 하나 이 거품이 깨지는 이 버블 붕괴가 나타난다면 이 후폭풍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빠르게 또 많이 늘고 있는 거 꼭 즐거워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좀 조심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속보도 있는데, 예. 근데 이런 그 전염병이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스를 봐도 그렇고요. 이 신종플루 봐도 그렇고, 예. 뭐 경제 전체 한 사회에 미치는 경제 영향도 그렇고, 또 백신사 관련 주가도 백신. 움직이고 예. 있거든요.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타났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CNN 방송 보던데요. 서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에다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미국인 환자 2명에게 실험용 에볼라 치료제를 투여했었는데 이 약 때문에 환자 상태가 호전됐다. 그래서 본국 송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약을 좀 봤더니요. 생물약 제조회사인 MAPP, 맵사가 만든 이 약 이름은 이제 가칭 제트맵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실험했을 때 원숭이 대상으로 했었는데 원숭이 8마리한테 투여했더니 24시간 하루 내에서 걸린 지 투여받은 원숭이 4마리는 살았고 이틀까지도 모두 생존했다.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람에게 초초로 투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능이 확인된 거죠. 예.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제 임상에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합니다. 예. 이렇게 원숭이한테 했던 거를 사람한테 바로 투약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CNN 속보 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약이 나오지? 이게 지금 약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임상 실험도 안 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CNN도 역시 이게 뭔 문제인가 살펴봤는데 예.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규정에는 아주 급박했을 때 치료 방법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임상 시험 안 했던 약도 그냥 투여할 수 있는 동정적 사용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를 적용을 해서 바로 사람에게 투약한 것 같고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신약 제트맵은 이제 올해 9월부터 비로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하고요. 이게 다 통과가 되면은 한 내년 7월 정도 공식 시장에 나온다고 시판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특정 회사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라면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라면 싫어하는 사람은 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신라면 이건 사실 상품명이라기보다 이제 대명사인데 여기에 대한 뉴스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농심 신라면에 대한 뉴스입니다. 농심 신라면 저도 그렇지만 다 추억들이 있고요. 20년 이상요 국내 라면 시장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신라면이 라면 같은 이름으로 돼 있죠. 근데 농심에 따르면은요, 어제 저녁, 1986년 이 신라면 출시 이후 무려 28년 만에 맛과 포장을 전면 교체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음식 한류를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라면의 독자성 보다 확고히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리뉴얼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포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포장은 디자인이니까요. 근데 이제 맛을 바꿉니다, 이번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그러냐, 모험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농심 측은 이에 대해서 이제 원료 배합비를 최적의 수준으로 조정해서 최고의 맛 내겠다. 또 이 면발의 식감을 더 쫄깃쫄깃하게 바꿨다. 면발의 퍼짐 현상을 완화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맛과 포장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맛 바뀌면은 그게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면서 혹시 가격 오르려는 꼼수 이런 지적 나오니까요. 우린 블랙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생생하죠, 블랙에 대한 기억이. 근데 이걸 의식했는지 농심은 이제 제품 리뉴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데요. 신라면 기록 좀 보면은요, 이 출시 이후 2013년까지 국내 누적 판매량 230억 개입니다. 230억 개에 달하고요. 이제는 전세 세계인들이 좀 즐기고 있습니다. 세계 90여 개국의 판매량이 연간 한 7천억, 이제는 한 1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이제 맛과 포장을 바꾸는 농심 신라면의 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이달부터 출시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광복절 지나면 한 다다음 주쯤에는 시장에서 새로운 신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의 경제시선,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파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가요, 이 아침마다 방송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씁쓸한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극악무도한 엽기적인 살인사건들, 특히 요새 집중되고 있죠.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이 현재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그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백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고무통 사건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네. 지금 저는 이것도 모르겠어요. 첫째로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2명이 고무통에서 발견이 됐죠. 그죠? 네네. 하나는 남편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저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 예, 그 남편과는 상당 기간을 별거 상태로 지냈다고 하는 점은 주변 탐문 수사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병사나 자연사일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자연스럽게 장례를 치르면 되는 것이고 예. 이 집안에서 사망하였다고 해도 죽음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함에도 이제 자연사했다는 남편의 시신을 집안 고무통 속에 은닉하고 외부에 알려질 꺼려하며 예. 이제 방문에 잠금 장치를 하고 지냈단 말이죠. 그래도 남편의 사망이 다른 사람에게나 경찰에 알려지면 문제가 있는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건 상당히 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남편도 살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인을 한 그 남자친구 49세 된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모 씨도 역시 그 살해를 하는 것이긴 했지만 남편도 같이 살해를 해서 지금 고무통 속에 이제 유기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라고 맨 처음에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외국인 희생자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그 최초의 진술을 외국인 시신을 지금 그 살해를 했다. 이제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집에 따라왔는데 뭐 돈을 요구를 해서 결국 살해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진술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그 경찰이 추궁하니까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통상 동남아 쪽 외국인이라든가 근로자들이 그 우리나라에 지금 지문이 그 보관이 안 돼 있고 또 좀 걱정이 되는 건 그 기희 처리했던 그 무용고 변사체라든가 또 실종자에 대한 수사도 그 차후에는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그 정신적인 병행 현상이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외국인을 살해하는 범행이 또 추가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정신 정상이 아니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들도 아버지가 자연사했다. 10년 전에 죽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백 팀장님께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 그렇다면은 큰아들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본인은 창원 마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들이. 예. 그런데 이제 뉴스를 최초에는 접하고 뭔가 그 이미 아버지는 사망을 하셨고 예. 돌아가셨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지금 그 발동된 게 아닐까. 그래서 10년 전에 사망을
해서 그 고무통속에 유기했다고 하면 이미 그 미라 형태가 진행이 이제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볼 때는 아들도 역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경찰서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그 실시를 해서 그 내용을 지금 알아보는 그런 수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 증언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던 간에 고무통 속에 넣어놨으면은 윗집 아랫집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부패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이제 심하거든요. 보통 10년 정도 되면은 그 부패한 냄새가 나진 않지만 통상 1년 가까이 될 때는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그 안에서 벌레라든가 구더기라든가 뭐 곤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기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특히나 이제 의심이 되는 건 그 8세 된 아이가 지금 방 안에서 집안에서 함께 그 방치하고 놓아두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지금 아들과 그다음에 그 이모 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 10년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윗집 아랫집도 그 신고하고 좀 냄새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도 한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더군다나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렇게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서 이 통 속에 넣어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거 예전에 수사하실 때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제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요.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그 경제적인 빈곤이라든가 또 그 현재 살아가는 그런 다중인격적 이거 보통 그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나 이제 그 디스소시에이티브 디스오더라서 해이성 정신장애라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사이코패스 기질하고 굉장히 혼재된 그런 양상인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많은 그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범행을 했을 때 그걸 미리서 치밀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아마 그 융합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범행을 했지만 자포자기 형태로 그리고 이제 그곳이 자기 그 집안에 두어도 다른 사람이라든가 또 친인척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유기하거나 매장을 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통 속에 넣고 그다음에 그걸 덮어놓고 지금 새로 이제 그 밝혀진 게 소금 9.5kg 약 10kg짜리 소금을 지금 올려놔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소금으로 절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그 염도가 검출되는지 아닌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정신병리 현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지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이 사람이 만약 정신 이상이라면은 법적 형량이 낮아지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정말 그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처벌이 상당히 그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감정 결과 어느 정도 정신병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은 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어떻게 그 여자 한 명이 키도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네. 남자를 그렇게 2명씩이나 통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지금 그 밝혀진 내용을 보면 남편이 그 동물 마취제를 사용하는 일을 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시신, 남편의 시신은 그 현재 오래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살해 원인이 분명하진 않지만 두 번째 시신은 그 비닐 랩이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스카프로 목을 그 조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해서 마취제를 사용해서 그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비닐랩을 씌우고 그다음에 스카프로 목을 조이면 그 여자 혼자서도 단독 범행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거 통 속에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통 속에 집어넣는 건 지금 그래서 공범이 있다고 봐지는 이유가 기희 그 남편 시신이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80cm와 지름 84cm의 상당히 큰 통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에 비닐을 덮어놓고 다음에 또 다시 그 내연남을 거기서 살해를 하고 그 올려놓고 소금 올려놨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직접적인 살해 시 가담자가 없다 손 치더라도 사후에 어떤 그 공범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서 그 통 속에 유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백 팀장님께서는 시신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수사하는 네네. 과정에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문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지문. 네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시신이 아주 오래된 거가 아니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신에 대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요즘 그 한국 경찰의 그 지문 채취가 세계적으로 가장 1위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 고온 열처리 기법이라든가 쪽지문을 그 발견을 해서 예. 이제 지문 채취를 해서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이런 기법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는 보통 1년 이내 같은 경우는 그런 쪽지문이라든가 또 그 습고온 열처리 기법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년 정도가 지난 그 시신, 특히 그 완전히 부패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조그만의 어떤 표피만 남아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금 이모 씨가 주장하는 10년 정도 되는 경우에는 지문 채취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 아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보고 지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인데요. 네네. 어떻게 물론 20대 남성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10대 여중생도 지금 4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가둬두고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이 있었나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유사한 사건이 제 기억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명 경시풍조가 아주 극에 달한 범죄이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예. 최근 큰 그 화제가 되어 있는 윤일병 구타 가혹행 사망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그 제대당일 의정부 부모와 형이 있는 아파트 18층에서 군 생활 중에 가혹행위로 결국 그 투신 자살한 이상병 사례와 좀 유형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 그 잔인한 군중심리 이기주의가 팽배되는 이러한 범죄 현상은 보통 그 초등학생 때부터 접하는 그 잔혹한 인터넷상의 전쟁이나 살인 게임에서 바로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PC방 들어가 보면 그곳에 있는 그 초중고생 대부분이 인터넷 살인 등 살상 게임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요. 개인 중에 그 본인들 모르게 뭐 잔혹함에 희열을 느끼고 막 욕설, 탄성을 저지르는 걸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걸 익숙해지면 현실에서도 사람을 그 상처를 주거나 살해하는 데 있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경향이 상당히 있고 이제 이런데 특히 이런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성적 학대나 그다음에 그 어떤 가학행위를 당했거나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또 이제 뭐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 편모나 편부살에서 자란 결손 가정이나 부부싸움 밑에서 자란 그런 방임적 그 학대를 당하는 애들 속에서 보통 이런 범죄가 굉장히 그 키워지고 내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그 범죄 10대, 15세, 6세에 된 그 어린 청소년 범죄에도 이런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사회 안전망 그 시스템에 대한 논의나 시점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참 정말 너무 잔혹한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정도의 감금을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 이게 극도의 공포에 있으면 도움을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가학적인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당하게 되면은 그 가해하는 범인들에게 심리적인 종속되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 윤양 같은 경우는 집에 일단 기가 조치 됐다가도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정말로 정말 제가 다시 입에 올리기도 참 잔인한 건데 그 냉면 그릇에 소주 2병 부어서 마시도록 하고 구토하면 푸사물을 또 강제로 먹이고 글쎄요. 그 피해자 윤양이 너무 맞아서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물을 뿌려달라, 좀 찬물을 뿌려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팔에 끓는 물을 붓기도 해서 몸 곳곳에 상처가 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앉아 일어서던 그 몇 시간 동안 이런 그 벌칙을 가하고 폭행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더더욱 경악스러운 건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이러한 걸 이겨내지 못하고 대구 모텔 주차장 승용차 뒤편에서 급성 심장정지 부검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그 아이를 갖다가 경남 창녕 물론 24, 5세 된 그 성인 그 남성들이 공범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남 창녕 대지면은 야산으로 끌고 가서 얼마나 그 잔인한 수법입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이제 그 그을려지게 하고 이제 시멘트를 반죽해서 뿌리고 돌과 흙으로 덮어서 이제 안매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그 아주 경악할 범죄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건 진짜로 그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형태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 범죄를 정말 근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또 묻지마 범죄도 보통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고 빨리 어떤 그 안전망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오늘 계속 어두운 얘기만 했죠. 그래서 좀 마지막에는 어둡지 않은 얘기, 좀 밝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휴가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휴가와 여행,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이 들쑥날쑥한 장마의 어두운 경기,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도 이 산이나 바다이 자연으로 나가면 말이에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좀 한 번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것 같은데요. 휴가와 여행의 역사 과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사철의 강흥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도 휴가 있었죠? 아, 그렇죠. 휴가라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대부분의 주민이 농민이었으니까 네.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 여름철이 농번기 아닙니까? 네. 한참 바쁠 때니까 이때는 사실 휴가를 내서 어디를 놀러 간다는 거는 언감생신이죠. 그래서 겨울이 돼서 농한기가 찾아와야 그때 이제 휴가라면 휴가를 해서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뭐 사랑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 휴가 이전에
휴일 개념부터 얘기하자면 그거는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녹봉을 받는 벼슬아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였는데요. 네. 이런 게 고려 때부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주일 개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그 시간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4일의 정기 휴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일, 8일, 15일, 23일이 그 정해진 휴일 날이고 그다음에 고려 때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팔관해라든가 연등회 같은 국가 축제 때 이렇게 좀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입춘, 한식 같은 24절기 있죠. 이때가 다 그 노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54일 이상의 이제 그 특별 휴가가 그 한 달 4번 이외의 그런 그 특별 휴가가 주어졌고 이 밖에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상을 당하거나 이럴 때 뭐 당연히 그 일을 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일을 합쳐서 100일을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직장인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지금 직장인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조선시대도 경국대전에 이런 이제 관리 휴가와 휴일 규정이 있어서 고려시대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유서필지라고 관리들의 어떤 이제 서식이죠. 뭐 이력서 양식이라든가 무슨 보고서 양식 같은 것도 다 있는데 여기도 휴가의 계획 같은 거를 적어서 내는 그런 양식으로 해서 휴가를 이제 찾아 먹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휴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 휴가 얘기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휴가 어디 가십니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독일에 딱 가니까 독일 사람들은 전부 여름이 딱 되면 휴가 어디 안 가냐. 네. 예? 이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생소하게 느꼈는데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딱 들어오니까 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이제 휴가 안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사실 좀 그 중산층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옛날에는 만일 다닌다면 어디로 가는 이게 사실 휴가를 간다는 게 교통수단과 밀접한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겠네. 예전에야 뭐 어딜 다닌다 하면 이제 걸어 다녔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신라 때는 이 화랑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화랑도가 전국의 명산 산천을 순례하면서 그 이를테면 무슨 수련 행사도 갖고 뭐 이랬는데요. 지금 그 울산에 가면 그 반구대 암각화라고 예전 선사시대 저 선사시대 고래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바위가 있는데 그 근처에 천전리에도 또 이제 그 선사시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각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라 때 화랑이 거기 와서 놀다가 이 신라 화랑 아무개가 지금 여기 와서 놀다 간다. 뭐 이런 낙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좀 그 좋은 곳으로 경치가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는 것은 하나의 이제 관행이었구나 이런 걸 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시인이라든가 묵객들이 풍류 여행을 한다면서 전국에 이 그 좋은 경치 좋은 곳을 떠도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려 얘기도 했습니다만 불교 신도들은 무슨 봉축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전국의 그 사찰들을 이렇게 쭉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민속 행사에도 참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역시 산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치가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것이 최고였겠죠. 그러니까 어디 뭐 강원도도 가면 지금 관동 팔경이라고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8개 경치 좋은 곳이 그 정해져 있고 단양에도 또 단양 팔경이 있고 곳곳마다 10경이니 8경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쪽으로 많이 놀러 갔으니까 그렇게 정해졌겠죠. 금강산은 뭐 지금 우리는 아쉽게도 당장은 갈 수 없지만 한때 이제 그 많이들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그런 그 놀러 가는 곳에서는 최고의 으뜸으로 꼽힌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그 북송의 시인, 중국 시인이죠. 소동파라고 유명한 분이 이런 시도 읊었다 그래요.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서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저 동방의 으뜸 명소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뭐 지금처럼 뭐 등산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산 장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양반들이 땀을 흘리면서 산을 올라간다? 그럴 수가 있었나요? 좀 그랬으면은 양반들을 좀 다시 보겠는데 뭐 양반도 동반 서반이라 그래가지고 이 서반은 그 무관들이지 않습니까? 이순신 같은 그 무가를 통해서 급제한 사람들은 신체 단련을 위해 가지고 뭐 산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글 쓰는 그 문반들은 그런 사례가 아주 드물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금강산 좋다고 하니까 놀러는 갔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노비들이 죽어납니다. 짐 지고 짐 지고 또 실제로
그 가마 같은 거에다가 양반을 태워서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 때는 좀 불교를 억압을 했으니까 산에 가면 사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절의 노비들이 또 나와가지고 양반들을 모셔야 되고 뭐 이랬다고 해요. 지금도 뭐 중국에 어디 가면은 산간에서 그런 거 이렇게 그 가마 같은 걸로 사람 태워주면서 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때 그 노비들은 체력도 좋아야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야, 그 또 산에 가는데 가마 타고 산에 올라간다. 예. 저 같으면 이 올라가다가 그냥 일부러 한번 넘어져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럴 텐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참 정말 편하게 사는 것도 유분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휴가지 간다라는 게 예를 들면은 숙박 시설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교통수단이 안 좋을 때일수록 빨리 왔다 갔다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숙박 시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옛날에도 있었나요? 예, 있었죠. 이제 우리나라에 왜 역원제라고 그래가지고 역은 아시죠? 이제 그 보통 한 30리 정도 그 정도 거리마다 이렇게 역을 둬가지고 이거는 주로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들을 위한 숙박 교통시설인데요. 또 마패를 가지고 가다가 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역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원이라는 거는 불교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거 여행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의료행 도 제공하는. 그러니까 불교적인 관념에서는 이 여행자들은 이제 탁발 승려들도 있지만은 좀 신성한 존재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라든가 뭐든 이제 그 편의를 다 제공하는 그런 이제 관행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도 신전순례가 있었고 특히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그리스 로마 시절에 올림픽이라는 게 열리면은 고대 올림픽이 열리면은 전국 각지에서 올림픽을 참가하러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그 여행자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그 관행이 서양에도 있어가지고 소위 호스피탈리타스라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 이러한 환대 간습이 호스피탈리타스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미덕이 돼서 그 후까지 전달돼 내려왔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호스피탈리타스. 뭐 우리가 이 호스피탈리타스는 호스피털도 생각나고 호스피스도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치유, 요양 요런 이제 의미가 아마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호스피탈리타스 하면 거기서 이제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이라는 뜻의 단어도 나오고 그렇죠.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의 이름도 그렇죠. 나오는 건데 이게 본래 하나였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행자들 위해서 숙박도 제공하고 이제 치유도 제공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이후 이제 여행자의 숙소 또는 뭐 휴식 장소, 그다음에 고아나 노인들, 행렬병자 이런 사람들 거두어서 치료해주는 그런 곳으로 아마 이제 그 서양이 전통 속에서 진행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호스피털, 호스텔, 유스 호스텔 같은 것도 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으로 그 발전돼 나갔다. 그러니까 분화돼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숙박시설과 의료시설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예전에 이렇게 휴가 떠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휴가는 아니더라도 저중에 여행은 많이 떠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요새는 또 휴가철이면은 유난히 오르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오르는 것들이 많은데 바가지 요금 이제 그런 거다 이런 건데 사실 예전에 어떤 휴가의 본래적인 모습, 이 순례의 본래적인 모습 이런 거를 한 번쯤이면 생각해달라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요구일까요? 요새는 뭐 이 여행도 하나의 산업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걸 그 어떤 예전에 우리가 호스피탈리타스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 원을 운영하던 그래서 여행자들을 갖다가 그 자비와 어떤 인도주의로 이렇게 대접하는 뭐 이런 정통을 따르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라도 좀 여행자들을 이제 이렇게 그 좋은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좋은 시설을 이렇게 맛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이윤을 위해서도 이제 유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지 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불친절한 어떤 이 관행들이 있는 거는 대개 여행자들이 좀 많아지고 한 군데로 몰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럴 때일수록 이 여행업계도 점점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럴 테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그 호스피탈리타스 정신이랄까, 그 여행자들을 신성한 존재로 그 인식을 했던 과거의 그런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살려서 그 여행자들을 좀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은 훨씬 더 그 여행업 자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문자가 왔는데 우리 강천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휴가지 한 개만 추천해 주세요. 이제 완전히 여행 그 전문가로 이제 바뀌고 계신데. 제가요? 예. 제가 여행 전문가로 바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좋았던 거는 흔히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저희 고향하고도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고향이 드리는데 어디신데요? 저는 이제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 저 화천 쪽에 가면은 그 포천 넘어가지고 백운계곡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포천인데. 예, 그 표지판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을 차 타고 넘어가다 보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포천 지나가지고 한 30분을 좀 험한 길로 가다가 백운계곡이라는 게 나타나고 계곡 따라가지고 쭉 길 따라서 계곡이 쭉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렇게 차들이 그냥 그 큰 길 사이로 여름만 되면 쫙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그냥 벌벌 거기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사람 구경하다 오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운계곡이 잘 알려져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조그만 차 타고 10분에서 20분만 들어가면은 3일계곡이라고 해서요. 예전에 17세기 조선시대 그 선비들이 좀 불우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병자불안도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그 3일계곡 쪽으로 좀 들어가면 거기에 예전에 그 김시숙 같은 그런 분도 은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17세기 때 김수중이라는 선비도 은거하면서 뭐 중국의 그 주자의 무의구옥을 본떠서 그것을 뭐 고운구옥이다 이렇게 이름 짓고 했는데 그 3일계곡을 포함해 가지고 그 일대에 굉장히 조용하고 그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숙소들도 있고 그다음 계곡물도 맑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 이름만 갖고 찾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그 찾을 수 있는 숨겨져 있는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그 백운계곡이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순간부터 거기도 바글바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개해 주셨으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흥천 대표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예, 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YTN 라디오와 한국 상담학교와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집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상담학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